라스트 상승론자 아닙니까? 이제 거의 그렇죠. 다 모두가 하락을 외칠 때 그래도 상승을 이야기하셨는데 1700, 2800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포모가 올 겁니다. 포모가 오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서 들어올 거예요. 그때가 상승 추세의 50% 정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상승장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 상승장이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 반등장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승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바닥에 나왔어요. 지금 그 이후로 거의 8개월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하락 마인드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냐 약화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상승 끝났어요, 게임이. 그러면은 그냥 상승이 맞고 이제 센 상승이냐 약한 상승이냐 이것만 보면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를 다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지금 한국 증시든 미국 증시든 작년 10월이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4분기에 이미 영국이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프랑스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코스피가 2,500을 넘으면서 원래 2,400이 넘으면 그 저항선을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2,500 넘어서면서 코스피는 이미 4월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거보다 코스닥은 훨씬 더 빨리 상승을 했죠. 올해 4월 초단기 조정 오기 전까지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였어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 니케이 지금 3만 포인트 넘었죠. 정확히 따지면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이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5월부터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좀 늦은 게 이제 S&P 500 정도 되죠. S&P 500이 부채 한도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지난주에 4,200을 돌파를 하면서 그 저항선이 4,200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돌파하면서 이제 완전히 상승장인 것이 검증이 됐고 아마 이번 주 내로 4,300도 가능할 걸로 보여요. 중국 증시 하나 빼고는 전 세계가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언제 바닥을 찍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또 반가운 게 어떻게 보면 라스트 상승론자 아닙니까? 이제 거의 그렇죠. 다 모두가 하락을 외칠 때 그래도 상승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됐고 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2월에 이제 여기서 전인규 소장님하고 찍을 때 상승장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하면 3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악플이 90%가 넘게 달렸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악플이 90%라는 얘기는 매도를 하지 않거나 조만간 매수를 한 낙관론자가 10% 미만이라는 걸 얘기해요. RSI 지표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상승 추세가 10%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 2월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악플을 보고 좀 무섭긴 했지만 뭐 전망이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된 거고, 지금은 뭐 한 3부 능선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아직 3부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 그때가 이제 2,400이 안 예. 됐었죠. 예. 근데 지금 코스피 2,600을 넘어섰죠. 예. 그러니까 33% 정도.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다시 진입을 할 때가 5분 능선일 때가 많아요. 아직 그럼 개인들이 지금 진입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죠. 아니 지금 뭐 7만 전자에 매도했다고 대수투표를 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 네,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아직은 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게 2,700, 2,800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포모가 올 겁니다. 포모가 오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서 들어올 거예요. 그때가 상승 추세의 50% 정도. 그러면 결국 개미는 금융치료 받아야지만 방향이 전환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50% 왔다. 그러면 상승 추세 50%니까 그 수익률 내는 게 여기 앞에 반, 뒤에 반이라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요? 앞에 50%대 이미 거의 한 70%가 끝납니다.
아,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이 내가 뛰어들고 나면 처음에 잠깐 오르다가 꺾어진다는 게 그런 그래서 이야기예요. 늦게 들어가니까 지금 50%인지를 모르고 이제부터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마트 투자자는 이제 50%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럼 적당히 마무리를 짓는데 이 50% 이후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는 지금 내가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기울어도 그거를 스스로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하락장을 또 맞이하는 거죠. 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느 지점까지 오르겠다보다는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상 그 거시경제를 볼 때는 바닥권하고 천장권이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이 전환되는 요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거시경제를 가장 열심히 봐야 되는 때고 지금처럼 뭐 3분 능선쯤 왔으면 이제 거시경제 별로 볼 게 없어요. 게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장에서는 주도업종만 잘 갈아타면 돼요. 이미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끝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끝났고 4월에 네. 끝났어요. 4월에 끝났고 네. 물론 뭐 폭락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시 상승할지 그것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강한 상승은 딴 데서 나올 거예요. 그럼 다른 주도주가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많이 예상하거든요. 어떻게 반도체죠.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주에서는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선택 소비재에서는 이제 엔터, 의료 미용 이쪽이 유망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번 장이 대세 상승이 된다면 자동차도 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주의 대표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선택세 소비재의 대표인 현대차가 가지 않으면 대세 상승은 못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왜 오른 거예요? 네. 일단 제 이제 시그니처가 5대 자산을 통한 그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5대 자산을 기본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거시경제를 너무 깊숙이 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달러, 금리채권, 주식, 상품, 부동산 이렇게 5개의 5대 자산으로 크게 보면 일반 투자자도 한 10년 정도만 내공을 쌓으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그 이미 작년 말에 끝났고 올해 2월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변화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한번 그러면 5대 자산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달러는 일단 작년 11월에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됐죠. 예. 작년 중반에 조만간 달러 약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공황을 일으키기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중반에 이미 달러 강세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공황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공황의 바닥이 10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달러 약세가 전환된 게 11월이에요. 계속 시퀀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한 가지 지금 5월에 약간 달러 강세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추세적으로 다시 약세가 강세로 바뀔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강세를 보이다 다시 약세로 갈 거라고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이벤트가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부채 한도는 이제 그 이미 6개월 전부터 금융 생태계에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6개월 전에 이제 재무부가 이게 봤을 때 재무부 계좌 TGA라는 계좌가 있거든요. TGA 계좌가 이제 부채한소 그 디폴트에 임박하게 되면 빵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가만 내비두다가 빵원 내비두게 두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6개월 전부터 계속 그 재무부의 부채를 상환을 해 가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이 상환을 하면서 준비를 할 때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예. 유동성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달러 약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다가 5월 초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부채 한도 이벤트가 늦어도 6월이나 7월이면 마무리되고 부채 한도 합의가 타결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재무부가 다시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시장에서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유동성이 줄겠네라고 생각해서 미리 달러의 강세 마인드가 그러니까 투기적인 움직임이 보여온 거 그게 5월에 강세를 보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 외로 지금 빨리 타결이 됐죠. 저번 주에 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면 이제 그 국채를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OA의 평가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무려 1.4조 달러 정도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에 악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았었어요. 예, 그게 이미 5월에 달러 강세로 선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선반영됐다 볼 수 있고 그리고 TGA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변수가 연준의 영래포 자금이 있어요. 영래포 자금은 사실 이 TGA 계좌나 연준의 QT나 그다음에 연준의 BTFP나 디스카운트 윈도우보다 훨씬 자금이 커요. 기본적으로 지금 2.5조 달러가 올 초였는데 지금 2.2조 달러가 줄었죠. 그럼 3천억 달러가 이미 유동성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한 반을 확 줄여버리면 1.1조 달러가 시장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국채 발행으로 1.4조를 흡수를 해도 이 상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도 부채한도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결국 공황을 일으키게 됐죠. 달러 강세도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왜냐하면 이제 슬슬 재무부가 합의 타결 이후 국채 발행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었는데 연준은 영래포를 계속 발행했어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2.5조 달러까지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채 한도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재무부가 그 국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영래포를 회수를 하면서 상쇄시킨 거예요. 근데 부채 한도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유동성이 다시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영래포도 흡수되고 부채 한도 때문에 재무부의 TGA 계좌도 흡수되고 양쪽으로 유동성을 계속 흡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2021년 중반부터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결국 공황까지 간 거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영래포 자금을 그렇게 낼 필요가 없이 오히려 영래포를 도로 이제 상환시키면서 자금을 공급시킬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M2 유동성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몇 개월 됐는데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가 M2 유동성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렇게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눈치를 봐가면서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준은 영래포 자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했지 2021년처럼 흡수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뭐 물가가 좀 빨리 떨어진다라든가 뭐 어떻든 이런 명분만 있으면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재무부 TGA 계좌가 차올라오면서 유동성이 일로 들어오는 거를 상쇄시킬 수 있어서 달러 강세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달러가 그럼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은 미국 증시보다는 아시아 쪽 이런 쪽이 더 좋아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하나의 단초가 뭐냐면 지금 5월에 그 달러 강세가 나왔죠. 근데 원화가 되게 강세를 보였어요. 맞아요. 네. 그 이상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하던 구리가 조금씩 상승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지금 완화되고 있고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분의 1토막이 났죠. WTI 유가가 67불 한번 찍었죠. 계속 이렇게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나 재무부는 추후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커서 달러 약세 영향을 계속 미칠 거고 근본적으로 지금 그 달러의 패권이 조금 그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계속 내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러시아가 푸틴 한번 스위프트 배제라는 걸 당했잖아요. 그러면 유사시에는 이 달러 체계인 스위치 배제를 당할 수가 있구나라 그래서 골드라든가 그 위안화라든가 이쪽으로 자꾸 결제 비중을 늘리려고 해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달러의 통화가 그 5대 자산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다 파먹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뭐 이런 순환주의까지 다 포함 모든 게 그냥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 추세를 가장 우선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추세로 볼 때는 5월의 달러 강세는 약간의 반등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화가 더 강한 걸 보면 그건 굉장히 그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매수하는데 한국의 반도체를 매수하는데도 싼 값에 매수하는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약세가 되면 자신의 자금 자체가 평가이익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그럼 양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보세요? 채권은 먼저 지금은 인플레이션 초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간헐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임금의 구조적인 상승이 아니라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병력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나온 거고 거기에 추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미되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1970년대처럼. 근데 지금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간헐적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시대의 초입에 들어온 건 맞아요. 이런 시대 때가 되면 주식이 오를 때는 시장 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시장 금리의 피크를 기록하고 지금 지그재그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미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상황이 바뀐 것 중에 하나고 연준금리를 한번 볼까요? 연준금리를 보면 원래 2021년 3분기에 뭐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 립 서비스를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 금리 인상을 한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요. 2022년 2월인가요? 3월인가? 그때부터 했죠. 근데 이미 1월부터 소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작년 12월에 자이언트 스텝 하던 게 지금 그 0.25%로 내려왔고 이번 6월 FOMC에서 이제 동결을 하느냐 뭐 스킵을 하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증시가 상승하고 위험 자산이 상승하는 모드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볼 때는 연준 금리, 시장 금리, 유동성 이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 금리 말씀드렸고 연준 금리 말씀드렸고 유동성. 지금 유동성이 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뭐 금리 올리고 있고 뭐 QT하고 있는데 무슨 유동성이 늘어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작년 공황 때 조금 줄었다 도로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대 수준에 다시 근접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 중국, 유럽, 영국 때문이에요. 일본은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긴 했지만 YCC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 물론 조만간 그거를 마무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풀고 있어요. 중국 지금도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 작년 4분기 때 영국 국채 위기 났었죠. 진짜 위험했었죠. 사실은 진짜 위험했었어요. 위험했었는데 영란은행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한 거고 그 이후로 지금 영국도 계속 유동성을 늘리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다섯 개 중에 셋이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 둘이 22 미국인데 메이저
자금 동원력이 큰 국가 5개 중에 3개가 계속 늘리고 있고 유럽은 그렇게 많이 줄이고 있지 않아요. 줄이고 있긴 한데 그다음 미국이 이제 가장 큰 변수잖아요. 그럼 미국은 지금 QT를 하고 있는데 많이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별로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중간에 SVB 파산 사태가 났죠. 예. SVB 파산 사태가 나면서 유동성을 더 풀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QT를 얼마나 줄였냐? 작년 6월부터 그 SVB 파산이 난 3월 전 2월까지 QT로 5천억 불밖에 안 줄였어요. 5천억 불밖에 안 줄였는데 3월에 SVB 그 파산 사태 나고 연준하고 재무부가 급작스럽게 디스카운트 윈도우하고 BTFP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죠. 예. 왜냐하면 원래 채권은 미실현 소득에서 HTM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산 가치 하락이 바텀라인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뱅크런이 나게 되면 채권이라도 팔아서 예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실현 손실이 장부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VP니 뭐 이렇게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BTFP는 손실난 채권 팔지 말고 BTFP 대출을 해줄 테니 이 돈 가지고 예금 지급해 라는 의도에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과 2주 만에 얼마나 많았냐면 거의 1,700억 불이 풀렸어요. 그러면 작년 6월부터 2월까지 5천억 불밖에 안 줄였는데 3분의 1이 도로 늘어난 거예요.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역내포가 있다고 그랬죠. 역내포가 더 복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말에 2.5조 달러까지 늘어났던 게 올 초에 2.2조까지 줄었어요. 그럼 3천억 불이 도로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3천억 불 공급되고 1,600억 불 공급됐는데 QT로 5천억 불 가져왔어요. 거의 쌤쌤이네요. 쌤쌤이죠. 예. 그게 이제 그 4월, 5월까지 상황인데 지금은 BTFP가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유동성이 조금 줄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많이 안 줄었고 저희 영국, 일본, 중국이 계속 지금 유동성을 퍼부어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줄었어요. 유동성이.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 채권 금리 상황에서도 지금 위험 자산 선호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채권 쪽은 지금도 앞으로 봤을 때 좀 금리가 좀 더 떨어질 거라 보셔요? 예, 근데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적당히만. 예전처럼 떨어지면 이제 예. 채권 투자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채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채권 트레이더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이에요. 그것도. 그럼 채권 금리를 너무 확실하다고 그 저번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베팅하는 거는 좋지 않다. 게다가 수익률이 주식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훨씬 더 많이 그 상승할 그 자산이 있는데 예. 굳이 채권에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같은 상황은 완전 경기 침체가 오고 쇼크가 오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렸던 그때 거잖아요. 이제 예. 채권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용도 좋은 상태고 연착륙 같은 상태에서는 채권 금리가 별로 안 떨어지면서 주식만 올라가는. 그렇죠. 아, 그럼 주식 얘기 좀 해볼까요? 3번이 이제 주식이죠. 주식은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